자, 이제 공익사업 관련된 이제 조대특례가 나오네요. 공익사업 관련된 거 나오는데 교재는 634페이지 가시면 이제 기부장려금부터 있어요. 교재는 기부장려금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우리 소득세 공부하고 할 때 보면 기부장려금에 대한 내용도 공부하고 하시는데 자, 여기 이제 먼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아래쪽에 있네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기부장려금. 우리 연예인들이나 보면 기부한다, 뭐 수혜, 뭐 무연금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좀 세법을 아니까 아유 기부하면 또 기부금 세액공제 받거나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내면 좋긴 좋은 건데 일부는 혜택 받으니까 하는 것도 있지라는 마음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금액 이 금액도 기부하겠다는 거지. 그죠? 기부장려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기부장려금 634페이지 가시면 그 내용이에요. 기부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본인이 공제하는 대신 자기한테 세금에 빼는 대신 그것도 역시 단체에다가 지급받을 해서 절세 수단으로서의 기부가 아닌 어떻게 보면 기부하면 세금 줄이니까 그런 기부가 아닌 바람직한 기부 문화 정착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알겠죠, 그죠? 기부금 혜택 받는 거, 세금에 혜택 받는 것도 기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다 기부하겠다는 거지. 내가 뭐 1억을 기부해 갖고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게 뭐 한 1,000만 원 되면 그럼 9천만 원만 기부한 거 아니냐? 아니다. 난 1,000만 원도 기부할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게 요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요것들은 이제 기부장려금 단체를 신청하네요. 절차적인 얘기 보면. 그러면 기부장려금 받는 단체가 일단 신청한 절차적인 얘기 따라가 보시면 돼요. 쭉. 그럼 기부장려금을 단체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다가 단체 어떤 기부금 수령 단체죠. 그 단체가 이제서 첨부해서 반기마다 마지막 달의 직전 월의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5월 11월 되겠네요. 반기의 마지막 달의 직전 월의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니까 그래서 반기별로 끝나는 건 6월 12월이니까 그 직전 월이니까 5월 11월 되겠죠. 이때 5월 11월에 이 기간 동안에 구세청장한테 이제 신청하는 거야. 나 기부장려금 단체다. 기부금 단체랑 다른 거야. 기부금 받는 단체인데 플러스로 나는 기부장려금 받겠다는 거지. 그런 단체가 또 신청이 들어가나 봐요. 그럼 신청하면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을 하는 거지. 구세청장이. 자,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추천하는 거야. 구세청장은 신청에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러면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말이라는 게 7월 말까지가 되겠죠, 이제. 요때까지 신청 받아갖고요. 검토해 본 다음에 그래서 7월 말 아니면 1월 말 이때까지 해서 그 단체 중에 지정 추천을 한대. 추천을. 그럼 추천하면 재경부 장관이 하네요. 이제 지금 기재부 장관의 이름 바뀐 거 맞죠? 재경부 장관. 그럼 재경부 장관이 요건 갖춘 자를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자가 돼야 돼요. 기부장려금 받는 단체. 우리 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요. 아셨죠? 기부장려금이라고 하는 거. 기부금 공제 혜택 받을 것까지도 기부받는 그런 단체로 지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받는 건 아닌가 보다. 자, 뭐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아요. 전용 계좌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전용 계좌 계속 사용할 건 감사도 받고요. 홈페이지 통해서 뭔가 명세도 하고 투명하다는 거 투명하게 잘 이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단체는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또 기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단체. 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내용들 검토해 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재경부 장관이 구세청 추천받은 날부터 2개월에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정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정하면 그 기간은 6년간 오랫동안 6년간 계속 이제 기부장려금 받는 거죠. 누군가 1억 기부하고 1,000만 원만큼 기부금 세액공제 받거나 할 금액인데 그것도 기부받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도. 그죠? 기부에 대한 세금 혜택 받는 것까지도 기부받는 그런 단체가 돼서 6년간은 지정받아가지고 계속 받을 수 있다. 보고하고 하는 것도 있네요. 절차적인 얘기. 흐름은 쭉 훑어보시면서 이제 절차적인 얘기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단체가 취소가 되는데요. 단체가 그런 경우는 해산하거나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거나 뭐 이런 거다. 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한다. 취소되는 사유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들어가서 그 단체가 아니라 이제 기부장려금을 이제 기부하는 거야. 자, 기부자라고 하 거주자 맞네.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어떤 연예인이 기부금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 1억 기부한 다음에 1,0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대신에 그 공제 상당액을 기부금 단체가 받을 수 있도록 신청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까요? 밑에 가 보시면
그 지정되어 있는 그 기부장려금 단체, 아까 구세청장한테 뭐 해서 추천받아갖고 재경부 장관한테 지정받은 그런 단체는 기부를 누가 하잖아요. 기부자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 받으면 영수증 발급하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때 이 신청 여부를 확인해서 그러면 기부한 자가 영수증 끊어받을 때 나 이거 세액공제 받을 것도 기부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이제 확인해가지고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할 때 신청 명세를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세금에서 이걸 기부받는 거 아닙니까? 깎아줄 세금에서 기부받는 거니까 당연히 신청을 또 해야 되겠죠. 이제 그만큼 달라고 1,000만 원 달라고 1억 기부 받은 거에 대해서 1,000만 원만큼 세액공제 받을 것도 기부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알고 지금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면서 신청 명세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제출 기한이 지난 후에 4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돼 있네요. 그거는 금액을 뭘로 하면 된대요? 쉽죠?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 결정세액의 차이. 이게 기부금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아닙니까? 우리가 기부하면 여러분들 기부하면 헌금 내고 그러면 세금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든 세금 말하는 거야. 결정세액 차이. 이만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 근데 기부자가 기부하면서 기부금 세액공제도 이제 자기가 받겠다고 하고 장려금도 신청했대. 중복해서. 오락가락 하나 봐. 마음이. 그죠? 그러면 뭘 받는 걸로 한대요? 그냥 기부금 세액공제 해준대요. 기부 장려금이 아니라. 이게 더 우선이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한다. 2개 다 해버렸으면 실수한 거다. 이게 실수한 거다 이거죠. 요거 받겠다는 의지로 보겠다는 거야. 그냥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주겠다는 거야. 기부장려금 단체는 못 받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제출기한 지난 후에 세액공제 신청을 나중에 했대요. 신청명 제출기한 지난 후에 세액공제를 신청했대요. 그때는 장려금을 적용한다. 이거 늦은 거지 이제. 이렇게 했다가 아차 나는 기부금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라고 마음 바뀌면 그때 늦었다는 얘기야. 아셨죠? 둘 다 하게 되면 그러면 세액공제 받는 거고 늦게 하게 되면 그러면 장려금이 우선이라는 거야. 이렇게 둘 다 이제 있네요. 지급한다 이런 것들은 환급금 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환급금 규정을 준용해서 지급한다라고. 지급은 누구한테 하는 거겠어요? 그 단체에다가 이제 지급을 하겠지. 국가가 이제 세금 줄어드는 만큼을 계산해 갖고 있는 그만큼을 국가가 세금을 줄어들 세금만큼 기부했기 때문에 줄어들 세금만큼 계산해 갖고 이제 지급을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후 관리는 이제 줄어드는 뭐 경정해 갖고 줄어든다. 명세와 다르게 작성하고 잘못 작성한 거죠. 단체가 이렇게 하면 그때로 환급받을 금액을 징수한다고 돼 있네요. 이때는 3%만큼 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 납부지원가산세에 3% 붙고 하루하루 붙는 것처럼 매기네요. 그죠? 이렇게 느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기부장려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자 여기 이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나오네요. 자 지금 이거는 이제 뭐냐 우리 교재에 가시면 정치자금 안 받아도 되고요. 자 교재상은 636페이지. 요것도 기출됐네요. 2019년도에 나왔던 문제네요. 내용이네요. 공익사업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라고 나오네요. 공익사업용 토지. 자 이건 뭐겠어요? 딱 제목 보니까 공익사업을 하나 봐. 그 용지로 내가 땅이 있었는데 내 땅이 공익사업한테 공원 만든다고 해서 수용되거나 막 그런 거야. 이런 경우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수용대가 받으면 양도세가 발생하는 거 맞잖아요.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내 땅이 있는데 공원 만든다고 국가가 그래서 이게 수용되고 막 그런 거야. 그런 과정에서 양도세가 발생할 텐데 이거는 당연히 감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면 안 해주면 난 싫다, 난 세금 내기 싫다, 돈이 어디 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서 하게 되면 공익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제도로서 감면해준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상은 이렇게 돼 있다 쭉 나와 있고요. 특례는 이제 공익사업 하면서 내 땅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 등에다가 수용돼서 공익사업을 진행한대요. 그러면 수용대가 받겠죠? 그럼 대가를 국가도 돈이 없으니까 수용하면서 주는 게 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 주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럼 돈 받은 경우와 채권 받은 경우가 있는데 나눠가지고 이때 감면을 이렇게 달리하네요. 그럼 돈 받았다면 감면은 좀 작고요. 채권 받았다면 이거는 채권을 오래 보유해야 되는 거니까 감면이 좀 높게 해주네요. 20%. 근데 그 채권을 나는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맺은 거야. 보통 여러분 채권을 할인받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채권을 계속 보유하겠대. 그럼 만기 보유 특약을 하게 되면 감면이 더해져요. 그 특약이 만기 3년, 5년 특약을 하면 사이에 들어가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럼 35% 감면해주고요. 만기가 5년 이상이면 더 길잖아요. 이러면 더 많이 깎아줍니다. 45% 해줍니다. 아셨죠? 한다. 근데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막 깨버린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얘가 돼야 되고 얘가 돼야 되는 거지. 15% 더 받은 거, 25% 더 받은 거 이걸 토해내게 됩니다. 특약 조건을 어기면 사후관리 나오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내 땅이 수용되는 거야.
그럼 국가 등으로부터 보상받는 게 현금 보상받으면 어쩔 수 없다. 이거 수용되는 건 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밀어붙여 갖고 하는 거니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깎아줄게라고 하는데 15% 20% 아셨죠? 그리고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이 있으면 더해준다. 이렇게 해서 결론 알았고요. 그러려면 다시 올라가서 이를 혜택 받는다는 거 아니까 이제 항상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등장하냐면 사업인정 고시라는 게 나와요. 수용되기 전에는 수용을 하려면 그 전에 먼저 사업인정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야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 곧 수용될 거구만. 그러면 땅을 사고 수용되면서 감면도 받아야지라고 할까봐 항상 뭔가 수용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나오고 그 전에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는 게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 이건 규칙이야. 수용되거나 하게 되면 뭔가 혜택이 주어지니까 수용되는 거 아는 시점은 한 2년 전쯤에서 이때 수용되기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이 수용할 거라는 거를 다 알리는 거야. 그럼 고시일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동안 이전에 만약에 해야지만 혜택을 받는다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사업인정 고시일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는 것만 혜택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될 거라는 걸 모르고 이제 취득한 땅이라는 거야. 그때 혜택 주겠다는 거야. 그죠? 아셨죠? 이때 2년 사이 기간은 안다 모른다? 사업인정 고시하기 2년 전쯤에 그 사이는 다 소문 나갖고 알아요. 그 수용되겠구만.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해야지만 모르고 산 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혜택 주는 거야. 모르고 샀는데 불시에 날벼락이다 이거죠. 갑자기 수용된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얘는 지금 여기다 뭘 하려고 계획 세우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다. 여기에 따라 붙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정한 법률에 따른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한테 양도하거나 이제 이게 수용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공익사업 시행자가 있기도 하고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죠. 도시정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도시환경정비, 구획정비 이런 정비 그런 시행자들한테 이제 불가피하게 지금 팔게 되는 거지 이제. 공익사업 시행자 또는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말 그대로 그냥 수용이죠. 그냥 말 그대로 수용. 이런 거, 이런 시행자 또는 수용 이런 걸 통해서 양도하게 됐을 때 혜택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 전에 다 인정고시라기 때문에 그 이전 2년 이전에 취득해야지만 혜택 준다. 아셨죠?까지. 자, 감면 받는 거니까 또 역시 뭐 제출하고 등등 나와 있으니까 좀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고요. 됐죠? 얹어서 이렇게 땅을 내가 취득하고 등 있다가 수용되거나 이제 사업 시행자들한테 양도하게 돼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데 현금 받았다면 15%고 채권 받았다면 20%고 만기보유 특약이 있으면 35 또는 45 등의 혜택을 받네요. 자, 그랬다가 사후관리는 당연히 뭘까요? 사후관리는 이제 공익사업 사업 시행인가 발언합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시행자에 대한 사후관리야. 사업 시행자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야. 사업 시행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 인가 바른 날부터 3년 내에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사업은 당연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또 정비사업 시행자도 역시 지정을 받았대요. 지정된 1년 이거 1년이야. 1년 된 날까지 시행인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공사 완료일까지 아직 완료가 안 됐다는 거야. 빨리빨리 진행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때는 그 사업 시행자에게 그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게 만듭니다. 아셨죠? 시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있네. 특이하네요. 시행자 감면은 누가 받았는데 양도인이 감면 받았는데 시행자한테도 불이익을 주네요.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게 있다 하나. 그다음 양도인에 대한 사후관리 양도인은 뭘 받냐 아까 얘기했던 거야. 채권 만기 보유 특약을 했는데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면 아까 35, 45 받았는데 뭐 몇 프로 받는 걸로 바꿔야 돼? 20% 받는 걸로 15%, 25%만큼을 토해내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자도 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한다. 가져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다. 그다음에 또 대토 보상이라는 게 있네. 대토 보상. 아까 대토에 대해서 감면 받는 거 봤는데 대토 100% 감면 받는 거. 대토 감면 중요하다. 4년 하면서 받는데 이거는 대토 보상이야. 이제 대토 보상. 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하는 게 아니라 대토에 대한 보상이에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얘가 땅이 이만큼 있는데 이 일대에다가 국가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요. 너 이 땅 한 다음에 대토야. 너 여기다가 뭘 하니까 여기다가 너 땅 살 수 있어? 대토하는 거야. 이게 대토. 이 땅을 사게 만드는 거지 이제. 이 땅 팔고 이 땅 사게 만드는 거. 이 대토야. 대토. 자, 그래서 이제 대토하는데 대토에 대해서는 대토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현금 보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대토 보상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나가라고 하면서 여기 사업 시행할 때는 뭘 줘야 돼? 아까 돈 주거나 뭐 이렇게 돈 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돈 주는 게 돈이 없으니까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대토라는 방법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옆에 땅 이렇게 하게 한다 이거죠. 이게 땅을 주는 건 마찬가지지. 그러면 현금 보상 규모 축소하려고 하는 게 대토 보상이래요. 대토 보상이라는 게 대토로 땅으로 보상해 주는 거야. 대토로 보상해 주는 거지.
돈이 없으니까 현금 보상을 축소하려고 현금이 지금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해서 양도세를 40% 감면하거나 이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역시 양도나 대토 보상이다. 사업인정 고시 역시 또 나와요. 사업인정 고시가 되는 거지 이제 이때. 자 이게 수용 사업이나 이런 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는 뭐야? 소급하 2년 이전에 취득한 거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양도하는 거야 이제? 이 사업 시행하는 자한테 양도하고. 그래서 또 토지로 보상받는다. 대토 보상이죠 이게. 이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내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다가 수용하고 하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 수용은 항상 사업인정 고시가 되고 그 고시일 2년 이전에 사야지만 이걸 예측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 자가 되는 거야. 2년 이전에 인정고시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 시행자한테 양도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양도하고 그리고 토지로 이 땅으로 토지로 대토 보상 받았을 것 아셨죠? 그럼 어쨌든 이게 수용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용되면 또 대가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대토 보상 받는 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나왔고 양도세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거를 깎아주겠다는 거지. 이때 통보라고 돼 있네요. 대토 보상에 대한 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자한테 통보한다. 뭐야 이거? 됐네요. 깜짝이야. 그래서 통보한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특례 신청 제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럴 거래 특례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특례 내용은 어떻게 돼요? 대토 보상 받는 부분에 양도세 40% 감면 받거나 아니면 나는 이때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걸로 이연시킬래요? 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 있답니다. 얘가 대토 보상은 선택이구나. 지금 당장 40% 감면 받을래? 아니면 나중에 양도할 때 그때 과세 이연해가지고 취득가격 빼는 방식으로 그때 세금 낼래? 라고 하는 거. 그건 판단의 문제죠. 이제 지금 당장 감면 받을 거냐 아니면 나중에 할 거냐 세율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라는 거야. 무조건 이게 좋은 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 이연은 나중에 팔 때 이연 금액을 차감한 취득가격으로 만들어 갖고 한다. 이연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과세 이연은 지금 안 내고 나중에 양도가격에 빼는 취득가격에 빼서 양도 차익 늘려갖고 세금 내게 만드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례. 자 사후 관리는 이제 또 2개월 내 뭐 감면 받은 거 다 토해낸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죠? 자 전매 금지 위반해서 대토 보상이 현금 보상으로 전환된 경우라든가 뭐 이런 거예요 등등인데 약간 좀 이 사후 관리 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대토 전매 금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로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은데 그래서 일단 뭐 읽어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요거는 조금 그래요. 어쨌든 대토 보상도 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제고 짧게 해서 기본적인 요건과 이 내용만 잠깐 숙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토 보상 그러니까 여러 개 섞어서 물어볼 수 있어요. 대토 보상과 또 대토에 대한 감면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대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물음 쪽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뭐 사후 관리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사후 관리는 자 그래서 약간 뭐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넘어갈게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토 보상도 받고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도 받고요. 다 봤습니다. 됐고 기출문제 19년 나왔던 문제 실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64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에 대한 감면 나오네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감면.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이나 이런 것도 지정했다 해제되기도 하고 하면서 내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야. 이거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날벼락이지. 날벼락이지. 근데 어쩔 수 없죠.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뭐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누군가는 손해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 어쩔 수 없죠. 개발제한구역이란 건 항상 우리가 지정이 되고 해제되고 막 그러니까. 그럼 내가 땅이 이만큼 있었단 말이에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갑자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갖고 내 땅이 묶여버린 거야. 그러면 묶이면 한 번 묶이면 한 10년, 20년 막 걸린단 말이에요. 해제되기까지. 그러면 내 땅 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땅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어떻게 될까? 거래가 없는데 땅값을 몰라요. 그냥 거래는 그냥 안 돼 거의. 안 되죠. 토지 거래 이거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매매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야. 제 친구도 회계사 친구 있는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장모님 땅이야. 장모님이 이제 예전부터 장인어른하고 같이 있던 그런 장인어른 돌아가셨고요. 장모님인데 그게 우리 국가적인 뭐 여러 가지 개발 지원 구역 여기 그 어디지? 판교 옆에 어디 거기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풀리기만 하면 이게 물론 시세는 몰라.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풀리기만 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하는데 풀릴 그 낌새가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게 뭐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그 이슈가 돼 버렸으니까 풀리긴 요원한 거지 이제. 어쨌든 풀리길 기도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땅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개발지역구역이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되고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 뭐 해제하고 사업을 벌인다든가 하게 되면 이게 양도가 나중에 발생할 거거든요. 이 규정의 취지는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에 묶였다가 나중에 해제가 되거나 해서 나중에 양도 등이 발생 또는 수용되거나 이제 해제하고 거기다가 수용 아니면 해제하기 전에 이제 이거를 수용당하거나 해서 여기다가 공원 만들고 한다는 거지 이제. 개발구역 내에 있는 땅들을 국가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대가를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시세가 머물러 있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 동안 계속 묶여 있던 거야. 그러면 땅값이 계속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보상받는 금액이 작은 거예요. 그걸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세금 깎아주는 거야. 그 의미야. 이해해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된다. 이게 그러면 내가 일단 먼저 처음에 지정이 나와요. 지정이 아직 해제가 되기 전인 거야. 해제가 되기 전인 거야. 그럼 지정 나왔고요. 이게 첫 번째 내가 취득을 먼저 했는데 그리고 지정 날벼락 받은 거야. 날벼락 맞은 게 있고 그 상태에서 쭉 지정된 산으로 가다가 나중에 내가 양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40% 감면해 준다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정된 뒤에 취득을 만약에 하게 됐어. 알고 취득한 거지. 그죠? 그러면 얘는 또 요건이 있어. 20년 등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해서 얘는 깎아주는 게 25%밖에 안 깎아주네요. 그죠? 취득을 한 상태에서 지정이 됐다. 라면 40% 깎아주고요. 지정된 상태에 취득을 했다면 너는 25% 깎아주겠다. 근데 이거는 너무 알고 했으니까 안 깎아주려고 했는데 얘가 보유가 20년 넘어가는 거야. 오래 보유했네. 오래 보유했으면 아무래도 땅값이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보상가액도 낮을 거니까 피해를 볼 거 아니냐. 그거 보전해주자 그 의미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네요.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고 이제 내용 볼게요. 이거는 해제가 된 거야. 해제가 된 거야. 어차피 똑같이 취득했고 지정됐고 아니면 나중에 취득했고 두 가지 상황 나눠놨고요. 해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제가 된 거지. 해제된 다음에 1년 내 판 거야. 1년 내 수용 등이 된 거야. 1년 내. 그러면 이제 1년 내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땅값이 오른다 안 오른다? 계속 지정돼 있으면? 안 오른다. 쭉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주변 시세는 막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얘가 해제가 되자마자 1년 내 팔았다는 얘기는 내게 땅값이 아직 현실화가 안 된 거야. 현실적으로 땅값이 오르지 않은 상태다 이거죠. 좀 지나야지 이제 땅값이 제대로 자리 잡겠지 이제. 그 전에 아직 자리 잡기 전에 이게 수용되거나 하니까 땅값이 아직 제대로 오르지 않은 거야. 이 땅이 지금 10억짜리 땅이거든. 10억짜리 취득할 때부터 쭉 10억으로 쭉 왔어요. 한참 동안에. 주변 시세는 지금 20억, 30억 되고 막 그래. 그러면 해제되자마자 이게 20억, 30억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해제되고 나서는 바로는 아니고 좀 지나면 이제 땅값이 자리 잡겠지. 그 전에 지금 이게 수용되거나 하니까 1년 만에, 1년 안에, 1년 내야 이렇게 되니까 또 역시 손해를 보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혜택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40%, 25% 감면된다. 똑같이. 이런 상태를 이해해 보신 다음에 규정을 볼게요. 이제 이해됐나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정되거나 아니면 해제되고 나서 수용되거나 등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나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이제 지정이야 지정. 아까 첫 번째 그림 봤던 지정이야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구역 내에 토지 등을 매수 청구나 협의 매수래요. 표현이 매수 청구하거나 협의 매수했대요. 이 양도했대요. 이게 아직 해제가 됐어 안 됐어? 해제 안 된 상태야. 역시 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여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벌이면 이제 매수 청구하는 경우도 있대요.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 아니면 그냥 와서 수용되거나 하게 되면 협의 매수하는 거지 이제. 얼마다로 서로 가격 조정해서 이거를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런 협의 매수나 매수 청구 통해 양도하게 됐대요. 이때 이제 소득인데 이때 요건이 있네요. 감면해 주려면 일단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되네요. 거주 요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그죠? 그거야. 거주 요건 이렇게 만족했다라고 하면 된다. 그리고 감면 신청 제출하면 된다. 그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감면해 주겠다. 자, 특례. 자, 내용이 뭐냐?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했대요. 첫 번째. 아까 이게 1번이었죠. 아까 그림에서 1번.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상태래요. 그러면 40% 감면해 주는 거래요. 40%. 지정 이전에 취득했는데 취득일부터 매수 청구일, 협의 매수일이 중요한 날짜야. 매수 청구일, 협의 매수일. 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40% 감면해 줄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셨죠? 그다음 두 번째 건 뭐예요? 이건 2번이야. 이제 취득일부터 이제 얘가 뭐 여기 협의 매수일 20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되어 있네요. 사실은 여기다 좀 더 넣어야 될 것이 이제 얘는 1번이고 2번이니까 뭐야? 제한구역 지정된 이후에 취득한 거야.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자야 이거. 근데 걔는 플러스 알파로 20년 동안 보유해야 되는 거야. 20년 동안.
기간이 길다는 거지. 아까 그림에서. 그래서 얘는 이제 20년 이전 취득해서 끝까지 해서 거주하는 거주자. 아까 그림을 다시 보시면 여기 아까 2번이라는 거야. 지정되고 나서 취득한 거지. 취득했고 이때 사이에 양도되는 이게 뭐라고? 협의 매수 또는 매수 청구일. 그때까지가 기간이 몇 년? 20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다 돼야 된다. 20년. 그 다음에 플러스 거주. 그래서 1번, 2번 요건이 둘 다 거주 요건은 만족해야 되는 건 공통인데 2번에 대해서는 얘 20년을 만족해야 돼. 20년을 채워야 되는 거야. 2번은 20년 오랫동안 취득해서 보유했구나. 알고 취득한 건 맞지만 오랫동안 보유했다 보니까 혜택을 좀 줄게. 근데 많이 안 되죠. 25%야. 40%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 감면해 준다. 따라오셨죠? 요 날짜 기억해 놓으세요. 요때까지 요것도 마찬가지 매수 청구일, 매수일까지, 협의 매수일까지 해서까지 이때 20년을 채워야 되고 거주자가 거주해야 된다. 요건까지 만족해야 된다. 감면해 준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제지. 해제되고 나서 이제 이 해제는 해제되고 나서 일단 풀렸어요. 해제되고 나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한 데 있는데 수용이 나와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 자를 통해서 양도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개발 제한구의 해제일부터 1년 이제 해제되고 나서 이제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다. 그다음 해제일부터 1년 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경우를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년이 그림에 1년이었죠. 1년 지나면요. 그때는 땅값이 현실화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손해 보전일 필요 없다고요. 땅값이 거의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거주 요건 있네요. 반가운 거 있고 그 다음에 신청 제출한다고 돼 있고 얘도 구분해 가지고요. 40% 25%인데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대요. 취득했고 그리고 얘는 날짜가 뭐가 중요해? 이제 수용 쪽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날짜 아까 협의 매수 그죠? 매수 청구일이 아니라 얘는 사업인정 고시일이 중요한 날짜네. 사업인정 고시일. 얘도 또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20년 이전에 취득했다고 나오고요. 얘도 아까 1번이고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 거기다 요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얘는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20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주까지 해야 된다. 얘도 거주까지 해야 된다. 하면 40% 감면, 20% 감면 아셨죠?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는 사후관리 같은 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판례 하나 실어 판례. 이게 판례는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면 이제 또 보기도 하고 하는데 판례가 있는데 계속하여 20년 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적으로 계속하여 20년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여기 안에 내용들이 거주 요건을 만족했냐 할 때 얘가 저는 잠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군대 가거나 징집하거나 등 몇 가지만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지만 근데 법에 정해진 징집 사유나 등등의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문헌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하여 20년은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감면 못 해준다. 그게 판례의 태도다. 문헌주의다. 문헌주의. 그거를 그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는 이 규정을 만족해야지만 계속하여를 만족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거죠. 징집이라든가 몇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랬다면 계속하여가 만족 안 됐기 때문에 비가 면제를 못 해주겠다는 거야. 감면 못 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네요. 됐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것도 우리 모의고사 보면 자주 또 내니까 2순환 3순환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6번은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나오네요. 이건 뭘까? 짤막한 것들이야. 자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나오네요. 자 먼저 사회적 기업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은 여기 있네요.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 활동을 하는 기업이래요. 사회적 기업이. 이거 돈 벌어갖고 취약계층 지원하는 거야. 돈은 벌긴 벌지.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대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업장이랍니다. 여기 지정되고 막 그런 거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이제 검토해 본 다음에 저 확인해 본 다음에 실사 나오고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에요. 여기다가 법인세 감면해 주겠대요. 해준다. 자, 첫 번째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기업은 일단 사회적 기업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감면해 준다는 거니까 됐네. 뭐 절차 별로 없네. 그죠? 감면은 3년간 100% 감면해 주고요. 그 후 2년간 50% 감면해 주는 거야. 끝.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근데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1억 원 한도래요. 감면 받을 때 한도가 1억 원이래요. 근데 플러스 1억 원을 기본으로 하고요. 더하기 그 취약계층이나 이런 자들을 상시로 잘 뽑았다면 그 수에 따라 1인당 2천만 원씩 더해 갖고 한도를 키워줍니다. 그럼 만약에 5명을 채용했다.
근로자가. 그러면 1억이네. 2억이 한도가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한도를 구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감면을 이만큼 감면해 주는데 감면받을 금액이 만약에 여기 구해봤더니 이게 3억이다. 100% 50% 감면받는 그 연도에가 3억이다라고 했을 때 한도가 1억에다가 아까 1억이었으면 2억까지밖에 안 내주는 거지. 한도에 걸린다.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돼 있다. 사후관리 별거 없어요. 사회적 기업을 이제 봤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할 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인정받은 거야. 사회적 기업이 원래 아니야. 나쁜 놈들이야. 그죠? 이렇게 됐다. 이런 거라든가 나중에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 이런 요건 검증을 해봤더니 안 됐을 때 그때 사후관리 걸리는 거네요. 이때는 감면받았던 금액을 토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올해 개정도 좀 됐습니다. 보세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야. 일단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할 거 감면 신청 제출할 거 돼 있고요. 얘는 감면이 3년간 100%, 2년간 50%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5년간 또 30% 하는 걸로 좀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개정사항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그죠? 5년간 30%가 더 추가됐어요. 그럼 총 토탈 10년간 감면받는 거네. 100%, 그 다음에 50%, 30%.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 감면이 좀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것도 사후관리 들어가죠. 한도 똑같이 있어요. 한도는 역시 여기는 장애인 들어가겠죠. 아까 취약계층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장애인에서 2천만 원 똑같이 한도 적용하는 거고요. 얘도 뭐겠어요? 여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 부정한 방법 지원받거나 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들 막 지원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거니까 지원금이 많이 와요. 지원금 많이 지원해 줍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고 막 그래요. 장애인들 어떤 같은 법에서 지원금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든가 인증이 취소가 됐다든가 또 지원금을 잘 좋은 쪽으로 쓰라고 지원해 줬는데 그걸 용도 외로 사용했다든가 이런 게 사후관리 걸리네요. 이때도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짧잖아. 짧은데 이제 그래도 몇 가지 간단하게 잡아놓으면 돼요. 신경을 좀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나왔다.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안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건 적당하게. 그렇지만 정리 안 되면 전혀 못 쓰는. 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그 뭐냐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학생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2차 유예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뭐구나라고 떠올려 보시고 안 되면 검색도 해보시고 요즘 검색 구글 잘 돼 있잖아요. 검색만 하면 쫙 뜨잖아요. 옛날에는 한 1년 전만 해도 헛소리 많이 했거든요. 구글이. 근데 지금 헛소리도 안 해요. 세금에 대한 거 치잖아요. 와 감탄해요. 야 이렇게도 판단되는구나. 물론 마지막에 흐지부지 좀 약간 이상한 말도 쓰긴 해. 그래서 뭔가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뭐해서 이거는 가까운 세무서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 이런 말도 뜨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런 거 통해서 보기도 하고 아 이런 거구나 보면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지 머릿속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나와요. 이제 또 몇 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네. 아까 공익사업 한다고 뭐 대토 보상인지 뭔지도 있었고 다 공익사업의 지원이야. 개발 제한구역이다 이런 것도 공익사업의 지원이죠. 개발 제한구역 묶었다가 또 풀어갖고 해제하고 국가가 사업하고 하는 것들은 다 공익을 위한 사업의 일종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공익사업 하는데 난 아까 우리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수용되고 하면서 거기다 공익사업 한다. 그럼 나는 지금 뭐가 있었대요? 공익사업 하는 위한 공장 이전. 공장이 나가래요. 거기다 공원 만든다고 국가가. 공장을 지금 옮겨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공장도 있고 좀 이따 바로 물류창고도 있고 막 그래. 두 가지가 있어. 비슷한 내용이에요. 공장 이전. 자, 그럼 어떤 혜택인가? 뭐 별거 없죠. 공장 이전인데 자, 얘가 역시 이게 수용 입김은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몇 년? 소급하여 2년 이상은 가동한 공장일 것. 얘가 여기다가 이제 뭔가 수용될 거다라고 한다면 거기 파리떼가 막 모여. 파리떼들이 모여갖고 이제 수용되면 대가 수용 뭐 보상 많이 받거든. 그 저 선배형 같은 경우도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선배형도 갑자기 올해요. 세금 신고 제가 해주는 형이었거든요. 옛날인데 저기 바란이 아니고 어디야? 저기 파주 가는데 있는 데인데 파주 문발인데 거기가 문발은 지금 아파트 무지하게 들어서 갖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그 전에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논이 있고 막 그랬어요. 논이 있는데 거기 가운데에서 화장품 도매 같은 것도 하고 그 형이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오랬는데 저기 논 보이냐고. 논이 있다고 보이는데 거기 안에 뭐 조그맣게 뭔가 건물 같은 게 세워져 있어. 그 자기 거래요. 형 저기서 화장품 하냐고. 그랬더니 무슨 화장품을 하냐고. 저거 여기 곧 수용될 건데 그래갖고 다들 알아봤더니 거기다 하나씩 중간중간에 하나씩 있어 비슷한 게.
아까 이제 당연히 거기 파주시나 이런 데 와서 보겠죠. 그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뭐 다툼도 있겠죠. 이게 뭐 언제 나는 자기는 주장하는 거죠. 나는 화장품 하려고 논두렁 밭두렁 거기다가 했다. 그래서 여기가 편하니까 이러면 할 말 없는 거고 막 이런 자들이 낄까 봐 항상 이런 거 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되고 그 이전 2년 이전에 해야지만 된다고요. 그럼 얘는 2년 이전 이래 가동을 시작해 갖고 공장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 그런 얘기니까 규칙을 잡으시면 할 만하단 말이에요. 다 수용 쪽 얘기고. 공익사업이란 게 뭐야? 국가가 공익사업 하려고 수용해 갖고 뭔가 사업 벌이는 이런 것들이야 다. 맞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2년 이전이 돼야 되는데 야, 별도 하나 봐주는 게 있어요. 이제 공장 이전은 이제 2년 미만이래요. 가동을 못했대. 2년 미만. 아, 그럼 너 알고 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얘가 봤더니 1년 이상은 가동을 했대요. 근데 그 토지인데 토지 공장 토지가 소급하에 5년 이상 보유를 했대요. 그럼 이건 알받기 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 그죠? 가동을 1년 이상만 했다면 2년은 못 채웠더라도 가동을 2년 이상 한 공장이 돼야 되는데 가동 2년 이상 한 공장이 지금 수용되고 하면서 딴 데 가라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야 되는데 얘는 그건 아니지만 1년 이상은 가동했다면 보유 기간 자체가 5년 이상을 채웠다면 그래? 그러면 이거는 투기하려고 뭐 알받기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구만 라고 봐서 인정해 주겠다. 두 가지. 이전에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된대요? 아, 또 나오네. 미치겠다. 선 이전 나오면 막 미치겠죠. 막 앞에 봤던 게 막 가물가물하고 선 이전 그죠? 선 이전 이후 2년 이내 후 양도, 선 양도 후 3년 6년 이내 후 이전. 버려. 저 같은 버려요. 앞에 거 헷갈려. 앞에 거 잘 보자. 그래서 일단 요거 알아놓으시고 이전 방법은 일정 기간 내에 이전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이거 버리자. 그러니 저만 너는 왜 버려, 그죠? 나는 안 버릴 거야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가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양도 요건 나오네요. 자, 제주와 건물을 공익사업 사업 시행자 양도할 거면 당연하죠, 그죠? 사업 시행자한테 파는 거지 이제 양도한다. 그리고 떠나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혜택 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어떤 혜택이 따르나요? 갑자기 또 5년 거치 5년 균분액이 또 등장하네. 5년 거치 5년. 양도 차익에 대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양도세라면 개인이라면 분납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구나. 입금에 산입하지 않고 나중에 5년 거치 5년 분분액 이거구나. 그죠?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거주자는 또 이게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균분액을 분할 납부한다네요. 얘는 입금 산입하는 거고요. 그죠? 얘도 자, 특이하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혜택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세금은 낼 대로 내는 건데 쪼개내는 거고요. 얘도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내는 걸로 이연시키는 그런 개념이다. 큰 뭐 감면 받고 이런 혜택은 아니네. 아까 대토보상 같은 거 감면되고 막 이런 건 아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후 관리야 당연히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전 안 했다든가 폐업 해산했다든가 또 비슷하게 나오네요. 이전 안 했다. 뭐 조건을 만족 못한 거 다 사후 관리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장 이전한다. 이전에 나갈 거니까 지금 판고 떠나는 거에 혜택 주는 건데 이전해서 사업하지 않는다든가 폐업 해산했다든가 3년 내에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또 과세 특례가 또 나와.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래요. 자, 2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주소권 과밀역 조건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했대요. 그리고 공장 양도한대요. 아까 우리 봤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과밀 공채권역 밖으로 나가고 뭐 등등의 감면 뭐 엄청나게 해주고 막 그런 거 받지 않습니까? 공장에 또는 본사에 이런 거잖아요. 얘는 별개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 채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 이전한대요. 그런 거야? 그럼 혜택을 좀 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과밀 외의 지역으로 나간대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 갖추고 하다가 나간대요. 또 산업단지 2년 이상 하다가 나간대요. 다른 지역으로 간대요. 자,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건도 또 있네요. 이거 보시면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것도 입금 산입 분할 납부. 아, 봤더니 얘가 뭐랑 쭉 세트야? 아까 봤던 첫 번째 뭐예요? 대토. 저 공장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 그죠? 수용되는 거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장 이전이 나오고 쭉 해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마지막 뭐야? 물류치를 나와야 되고 또 비슷하네. 약간 뭐 혜택은 좀 그 요건은 좀 다르지만 이것도 내 물류시설 있어. 물류 있는데 여기 갑자기 국가에서 수용한대요. 여기다 공업 만든다고 공장을 나가라고 하거나 물류에서 나가래요. 이거 나가라고 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 대상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는 5년이네요. 소급하에 5년. 그죠? 사업 인정 고실부터 원래 2년인데 요건 또 특이하게 5년이야. 나머지는 다 2년인데 2년. 이건 5년입니다. 5년. 자, 물류시설 이런 것들은 5년 이상 사용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이제 지방 또 나갈 때는 또 어디로 나가래? 지방으로 나가래. 지방으로. 어차피 나갈 거라면
나가서 공익사업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물류설이 지방으로 가라는 거야. 지방으로. 아셨죠? 지방으로 가라. 지방 이전 요건 이때서 쭉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으로 가라라는 조건으로 하고 혜택은 또 뭐야? 얘는 또 몇 년이야? 5년 거치 5년이 아니고 3년 3년이네. 그죠? 3년에 3년. 미치겠다.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두 가지는 다 5년 거치 5년이고 그리고 입금 분할 입금 산입이고 또 분할 납부고 그거는 틀은 같이 하는데 얘는 물류창고는 또 기간이 아까 5년으로 바뀌었고 여긴 또 3년으로 바뀌었네. 걔는 사업인정 고시 이전 5년으로 바뀌어 있고 얘는 또 3년 거치 3년으로 돼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 하나의 세트로 쭉 해서 보시면 몇 개가 같이 정리가 되는데 딱 같아 버리면 참 좋은데 같지 않긴 하지만 그러면 일단 틀은 같이 잡은 다음에 시험장에서 또 가물가물해 본지가 좀 돼가지고 그러면 일정 기간 내 거치 기간 내 갖고 한다 그런 식으로 또 얼버무리면서 가면 되겠죠. 아니면 인생에 나한테 뭐 하늘이 날 도와줄 거라고 해서 딱 찍고 5년으로 찍고 그리고 나오자마자 막 책을 펴는 보는 거지. 5년이 맞나? 맞으면 막 날아갈 듯이 기쁘고 아씨 3년을 이건 3년이나 이게 가물가물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붙더라고요. 그래도 붙어. 그 정도 썼으면 어디야, 그죠? 애지간히 규정은 아는 거잖아요, 그죠? 해서 한다. 아니면 5자를 3하고 좀 비슷하게 해갖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5하고 3하고 잘 모르게 한다든가. 자, 모르겠어요. 어쨌든 미치겠어요. 이게 주특법이 좀 그래요. 자, 저축지원이 나오고 막 그렇네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저축지원. 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제가 해야 되나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 소득세 할 때 뭐야? 기본소 공부할 때 노란 우산 공제지에서 그 되나 그 내용이 조특법 내용이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객관식 같은 거 할 땐 또 안 하지 이제. 그렇지만 이제 대충은 알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내용이 뭐예요? 얘들이 왜 이걸 설정하는 거야? 우리 사업자들이나 이런 또 대표자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노후 대비 이런 게 우리 직장인들은 다 퇴직금이 있는데 그죠? 그럼 난 노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상공인들.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제부금 냈다가 나중에 받아가는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뭐 사망이라든가 또는 사업을 문 닫는다든가 이런 것들 불가피한 상황들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제부금 냈다가 나중에 받아가는 거지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계산도 여러분도 해보고 할 거예요. 세무회계 때 이거. 자, 근데 이제 규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사유 나와 있고 막 그런 거죠. 소기업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붓습니다. 그죠? 부어요. 자, 이때 이제 가입을 해갖고요. 요때 이제 해지가 되는 거야 이제.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거지 이제. 그럼 요 기간 동안에 이제 납부를 합니다. 납입을 합니다. 납입액이 만약에 3천만 원 납입했어요. 그랬다가 이때 이제 해지하면서 반환받는 금액이 이제 받아가는 금액이 얼마 받아가면 4천만 원 받아갔습니다. 3천 냈다가 4천 받아가는 거야. 이때 해지하는 게 해지 사유가 뭐냐를 이제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받아갔다. 이때 해지 사유가 뭐냐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판단해 보는데 해지가 임의 해지가 있고요. 법에 정한 사유 때문에 법소정 사유 앞에 있는 그죠?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한 거였거든. 근데 중간에 임의 해지로 깨버린 거야. 그래 버리면 이때는 이제 소득이 달라지는 거지 이제. 이때 임의 해지가 됐을 때는 어떤 소득을 구분합니까? 임의 해지로 받아가면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원칙에서 몇 프로? 1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 기타 소득 할 때. 임의 해지 일시금. 여기 우리가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법에 정한 사유 때문에 받아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소정 사유? 법에 정한 사유 만족했대요.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득이야? 퇴직 소득. 되는 거죠. 법에 정한 사유 때문에 받아갔다 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자, 근데 이게 이제 2000 요게 단 2000 요게 16년도인가요? 10년도 1월 1일 이전이 되는 거야. 이전에 이제 가입해 갖고 받아간다라고 한다. 그때 법이 뭐라냐면 이때는 이자 소득으로 구분한다고 돼 있었어요. 아셨죠? 이렇게 돼 있어. 요 얘기가 박스로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내가 납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소득 세무회계 때 공부하는 거는 이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는 거 공부했을 거예요.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면 이 납입액에 대한 공제 받는 게 이때 봤더니 이때 공제가 된 금액이 있고요. 한도가 있으니까 공제가 된 게 있고 공제 안 된 게 있다는 거예요. 공제된 게 봤더니 1,800만 원 공제가 됐고요. 공제 안 된 게 1,200이라는 거야. 3천 중에. 그러면 소득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기타 소득 가는 금액 얼마야? 4천 빼기 3천에서 1,000만 원만큼이 벌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낼 때 공제가 된 건 받을 때 과세지. 맞죠? 이런 개념이야. 낼 때 공제 안 됐던 건 받을 때 과세하면 안 돼.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4,000 빼기 3,000 더하기 저기 1,800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00이 되는 거야. 이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2,800이다. 요 둘의 차이 1,000만 원에다가 플러스 낼 때 공제 받은 거 그때 과세한다. 요건 과세 안 한다. 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퇴직 소득도 마찬가지야. 역시 2,800이 돼요. 금액이. 근데 과거에 이자 소득일 때는 얼마였냐면 1,000만 원만 과세했습니다. 얘 빼기 얘만 과세했습니다. 이런 거야 역사가.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자 여기 있네요. 이전 가입, 이후 가입 날짜 맞네요. 2010년 1월 1일. 이전 가입은 이자 소득이라고 돼 있고 이후 가입은 퇴직이래요. 법에 정한 사유니까. 이미 해지 시금 돼버리면 기타가 맞고요. 15% 원청인수 원청인수 한 다음에 무조건 분리는 아니죠. 무조건 분리는 아니고.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법에 정한 사유는 뭐래요? 폐업했거나 해산했거나 노령화 사망했다든가 대표자가 그만뒀다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자 거기에 추가된 것이 10년 이상 12 이상 납입을 했고 그리고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도 이제 법에 정한 사유로 봐주는 걸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셨죠? 사유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됐죠? 여기 이제 어떻게 금액 구하는 거 다 있네요. 여기 이자로 볼 때는 4,000 빼기 3,000이었다고요. 1,000만 원만 이자로 받다고요. 근데 퇴직으로 볼 때는 여기 2,800이 됐다고요. 금액이 아까 해봤던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네요. 돼 있고 그다음 낼 때 소득공제 받는 거 돼 있는데 여기 최근에 최근 몇 년 전에 개정돼 갖고 어차피 여기서 해주지 않아야 된다. 임대업 조금 뺀다라고 해서 식이 좀 복잡해져 있는 거지. 임대업 조금 분대에 넣어서 1- 해갖고 제거시키죠. 임대업자 혜택 줄 필요 없잖아. 노후를 위해서 노랑우산이 뭐야? 얘는 건물이 노랑우산인데 당연히 건물 임대업자들은 자기 건물만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근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면 다 계속 임대료 계속 받을 건데 그러니까 얘들은 혜택 줄 필요 없는 거야. 임대사업은 임대업은 그죠? 그래서 얘는 빼버리기 위해서 1- 해갖고 한다. 자, 돼 있고 그게 아닌 자들만 혜택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식이 좀 다녀있다. 이거는 막 식 많이 봤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현금주로 돼 있고 막 그렇네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소득세 할 때 보시는 거 아니야? 주택청약 종합저축. 요거 주택자금 공제할 때 맞죠? 집이 없는 뭐 나와 있고 막 그렇죠. 여기 이제 청년 우대형도 있고 막 있다. 우리가 여러분 주로 보시는 거는 청약저축, 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이걸 보는 거지 이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 그래서 주택자금 공제, 청약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주택 임차차익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 저당차익금 이자 상환액 공제 이 세 가지 가지고 해서 한도 따져갖고 거치식 비거치식 하면서 막 보는 그 내용 거기에 들어가는 이 내용이지. 이게 세대주 또는 배우자 된다고 들어와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도 무시하지 말고요. 어차피 세무회계 문제 풀 때도 필요하다면 좀 내용을 좀 더 봐놓으시고 지금 세법학의 내용이 문제가 딱 나온 다음에 딱 검토하면 야 이거는 세무회계 때도 보고 우리가 계산 문제 풀 때도 좀 검토가 되는 그런 내용 같은데 이런 게 은근히 나와요. 생뚱맞는 게 나오지 않고 작년 문제가 생뚱맞았던 거지. 작년이 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좀 우리가 좀 들어는 봤다고 하는 기본서 때도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언저리 근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조금씩 더 봐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쭉 그냥 훑어보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이제 요게 하나 지금 무거운 게 남은 거죠. 이제 요거하고는 잘 자란 게 몇 개 남았어요. 약간만 더 해보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뒤쪽 얘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거는 내면은 너무나 배점이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건 쪼개진다고 해서 이 중에 몇 개를 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 잘 보이시나요? 자 이제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 특례입니다. 우리사주 제도 뭔지 알죠? 이거 우리사주 제도는 좋은 제도지. 우리 회사의 사용인들이 주주가 되는 조합이고요. 그 조합 등의 주주가 되면 열심히 일할 거니까 일단 엄청난 혜택들이 막 주어집니다. 혜택이 뭐가 있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 규정들 자 돼 있고요. 자 요걸 이제 또 앞잡다 갖고 다 빠짐없이 쓰려고 해놨는데 요즘 문제처럼 이거 다 쓰라고 물어보면 이건 너무 숨막혀. 한 35점 될 거야 배점이. 이거 다 쓰라고 물어보면 이 중에 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지금 듣고 이해해 보신 다음에 정리하시면 돼. 짤막짤막한 것들이야. 좀 무게가 되는 것들은 저가 인출 인출 시 인출 이게 좀 이제 무거운 건데. 자 이제 보시면 일단 제도는 좋은 제도다. 이거를 지원하려고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박스입니다. 박스. 자 이게 우리사주 조합이야. 조합 내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박스가 되는 거고요. 조합 안에 보면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거 안에 보면 조합 계정이 있고요. 조합 계정이 있는 거야. 조합 계정. 그 다음에 조합원 개별 계정이라고 개별 계정. 조합원들의 개별 계정이에요.
조합 계정, 개별 계정 이렇게 있다. 아셨죠? 그다음에 조합 기금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야. 조합 계정, 개별 계정, 그다음에 기금. 저기 기금, 조합 기금이라고 돼 있다. 자, 이렇게 조합을 만든 다음에 여기 조합원들이 다 자기 계정이 있는 거야. 물론 거기 자사주가 이제 거기 들어가긴 하겠지. 일단 개별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합 계정이 있고 조합 기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조합 기금은 여기 이제 회사가 주 A야 지금. 회사가 여기다가 돈을 주기도 하고 자사주를 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넣으면 이 조합 안에 여기 조합 계정에 주식이 쌓이고 자사주가 그다음에 금전을 출연하면 이게 자사주가 아니고 금전 돈이야 돈. 이 돈이 들어가고요. 이 돈으로 또 자기 주식 사가지고 여기다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식 자사주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조합원들의 개별 계정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조합원들이 즉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 되는 거지 주주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지 되게 좋은 제도죠, 맞죠? 이게 이 조합 안에 보니까 조합 계정과 기금 계정과 조합 기금과 조합원 계정 저 개별 계정이란 게 있구나 계정이 나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혜택이 뭐가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특법이 아니고 법인세법 혜택이야. 이 조합에다가 이 회사가 자사주를 여기다 출연하거나 또는 금품을 주거나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이 송금이다. 이건 법인세법 혜택입니다. 법인세법에서 이 법인한테 혜택 주는 거야. 이건 우리가 공부해서 알아요. 이거 알고 있죠? 그거 송금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송금 항목에 자사주 장부가액 또는 금품 요게 송금이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건 송금이다. 알았죠? 하나. 자, 그다음에 조특법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이제 여기 그럼 이 회사에 주주가 있어요. 이제 주주. 이 주주가 대주주든 누구든 주주가 여기다가 조합에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거야. 조합 기부. 하게 되면 얘 기부금 계산하고 할 때 우사 조합 기부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사 조합 기부, 조합 기부금 한도가 30%짜리. 50% 10%짜리 사이에 30% 한자 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혜택 준다는 게 첫 번째야. 조합 기부금에 대해서 30% 한도까지 기부금 한도 해주는 거 요게 첫 번째 조특법 혜택 1번. 자, 내용은 다 있으니까 요거 번호 매긴 거 쭉 따라가면서 한 다음에 가보시면 돼요. 요거 3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혜택이 뭐가 있냐? 2번은 이 조합원들이 즉 직원들이 이 조합에다 출자하는 거야. 그럼 여기 조특법상에 조합 출자 세액공제가 출자 소득공제가 돼요. 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돼요. 조합에 출자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돈을 넣은 거지 이제. 그래서 자사주를 사는 거지 이제. 자기 앞으로 되는 개별 계좌로 잘 사는 거야. 주주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출자하게 되면 출자하는 거에 한도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출자하면 출자금의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400만 원 한도예요. 근데 이게 벤처면 이 회사가 그러면 1,500까지 올라가면 한도가 400, 1,500이 그 얘기예요. 아셨죠? 두 번째 혜택. 조합원이 출자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 그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밑에 있네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사주가 들어가 있고 또 기금이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이 당연히 여기 금고에 돈이 있지 않겠죠. 은행에 예금 등을 하겠지. 돈이 있으면. 그러면 이자도 받겠지. 그다음에 자사주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주식이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배당 뿌리면 이 배당이 여기다가 또 가겠죠. 배당도 가고 여기 이자도 받겠죠. 그럼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주겠대요. 요게 3번이야. 3번이 여기. 조합원에게 배당 소득 비과세. 자, 요게 여기 이렇게 들어 번호가 우리 앞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네. 다시. 자, 요게 그냥 요거 아니고요. 자,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받는 조합이 받는 이자와 배당은 뭐라고요? 비과세. 아셨죠? 비과세다. 그거 하나 알아놓으시고 일단 비과세구나. 쭉 내용 볼게요. 이따가 바로. 자, 그다음에 또 어떤 혜택이 있냐? 여기 있네. 번호가 잘 넘어갔네. 이 4번이 있네. 4번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사주에 대한 운용에 대한 이자 배당은 비과세다. 여기 있네. 그죠? 여기 있네. 요거 찾았는데 요게 있네요. 요거는 이제 일단 아니고 자, 받았네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회사가 이 조합 계정에 있는 자사주를 개별 계정에다 옮겨줍니다. 이렇게. 그 회사가 지금 회사 주식 갖고 지금 조합원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그럼 이게 근로소득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겠대요. 법인 출연된 자사주를 배정해 주는 거야. 그럼 결국은 법인이 출연한 자사주를 여기다가 이제 주는 거죠. 개별적인 갑을병장한테 주게 되면 이게 또 근로소득이 될 텐데 회사가 주는 혜택이니까 회사가 주식으로 지금 월급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과세가 돼야 되지만 근로소득 안에서 뭐 하겠대요? 비과세 해주겠대요. 이게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액 20%와 20% 한도 내에서 해준다. 총급여 20%와 500만 원 중에 가지고 와서 총급여 곱하기 20%
총급의 20%, 그다음에 500만 원 한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세 준다. 이게 5번이네요. 자, 그다음 여기 3번 아까 체크했던 거 이건 뭘까요? 여기 조합원들이 지금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럼 조합원들이 또 뭘 받아가 이제 배당 뿌리면 배당 받아가잖아요. 그 배당도 비과세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이자 배당 비과세 할 때 보신 분이 있을 거야. 거기 안에 특이한 게 있잖아. 우리 소액주주, 대주주 아닌 자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그래서 액면가액으로 1,800만 원 가지고 뭐 1년 이상 예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와 있는 그 비과세 쪽에 금융소득 할 때 비과세 할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요 놈이에요. 조합원에게 자사주에 대한 배당을 뿌리게 되면 배당 받으면 배당은 비과세가 된다. 여기 조합원이 여기 개별 계정에 자기 주식 갖고 있잖아. 여기다가 회사가 배당 뿌릴 때 배당 받아가면 이게 비과세가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던 건 이 조합이 받는 조합 계정과 여기 있는 돈과 요 이자와 요놈에 대한 배당이 비과세한다는 게 이게 4번이고요.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배당이 있다면 그것도 비과세하겠다는 게 여기 3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따라오셨나요? 하나씩은? 됐죠? 자, 됐고요. 가장 복잡한 게 뭐냐면은 여기 요거 저가인수 이거는 별도로 나와 있고요. 양도세 비과세 마지막 쯤에 보는 건데 요거는 여기다가 요거야. 자사주 인출할 때. 자, 한번 볼게요. 보세요. 여기 이해한 다음에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지금? 자, 지금 조합에서 여기다가 자사주 뿌리고 돈을 주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회사의 송금이다. 이거는 법인세법 규정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여기서 주주가 여기다가 주식을 그죠? 네, 돈을 조합에다가 돈을 주면 이게 기부다 이거죠. 기부. 근데 기부금 한도가 큰 30%까지 가는 거다.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또 보시면 조합이 받아가는 얘들이 받아가는 이제 여기다 배당 받고 여기다 이자 은행 예금을 이자 받는 거는 비과세다. 맞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 조합 계정 통해서 조합원 계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게 근로소득이 될 텐데 이 직원들은 받아가는 거니까 이게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 그다음에 여기 조합원들이 여기다가 또 돈을 출자하게 되면 소득공제 준다. 400, 1,500, 벤처는 1,500 한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됐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여기서 받아가는 배당은 또 비과세다까지 왔고요. 다 본 것들이 짤막짤막하잖아. 자,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 조합원이 자사주를 여기서 인출해 가는 거야. 이렇게. 인출해 가는 거야. 여기서 빼내 가는 거지. 인출 시에 이제 이때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인출 시에. 여기서 개념만 잡을게요. 얘가 지금 자사주 인출해 가는 주식이 있어요. 인출 주식. 몇 주 가져가겠죠? 인출. 가져가면 그거는 이제 과세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때 보세요. 여기서 100주만큼을 내가 빼내 가는 거야. 이 조합원이 100주를. 근데 이게 조합원이 출자할 때 소득공제가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400만 원 한도로 공제되니까 얘가 만약에 700만 원 넣었으면 얼마는 과세가 되는 거야? 300이 한도니까. 300은 과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300은 과세가 됐으니까 그놈 톡에서 받아가는 건 또 과세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넣을 때 과세가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여기도 지금 한도가 존재하잖아. 20% 500만 원. 한도가 존재하니까 이 한도에 걸려갖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여기로 넘어갈 때 이때 비과세 한도에 걸려서 비과세 못 받은 게 있잖아요. 그놈을 통해 받아가면 걔는 과세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인출해 갈 때 자사주 인출은 여기서 넣을 때 조합출자 소득공제 받은 놈,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올 때 비과세 받은 놈, 소득공제 받고 비과세 받은 놈이 이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요. 따라오셨나요? 소득공제 받고 비과세 받은 거. 왜냐하면 이제 식을 보면 돼. 여기 올라가 볼게요. 여기 내려가 볼게요. 이제 7번이야. 여기에 7번이 가장 복잡한 거 이게 별표예요. 이게 나오면 이게 물어볼 거예요. 7.8점 될 거예요. 배점이. 자, 지금 우사주 인출에 대한 소득세의 특례야. 인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라고 있는데 조합 계정에 조합원 계정에 개별 계정에 있는 자사주를 쫙 해서 나는 갑인데 내가 보니까 그 안에 200주가 있네. 200주만큼 중에 내가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인출해 가는 거야. 인출해 가면 지금 세금 내야 돼. 이제 인출해 가니까 가져가니까 세금 거두려고 했더니 이때 인출하는 경우에 이때 첫 번째 기억 조합원이 인출하는 우리사주 그 중에 내가 100주 가져간다. 이거 100주 가져간다. 이걸 과세하고 싶어요. 이제 인출해 가니까. 그런데 니은 뭐래요? 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아까 얼마 한도였어? 조합 출자 소득공제가 아까 400인가요? 그 한도 소득공제 받지 않은 출자 금액으로 취득한 우사주. 소득공제 받지 않은 거야. 그죠? 그건 빼래. 응? 그럼 내가 700만 원 넣었어 처음에 출자를.
그중에 400만 원 한도니까 300은 과세가 됐어. 그놈으로 취득한 건 빼래요. 그러면 과세가 됐으니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300만 원 빼란 얘기야. 그 다음에 법인 출연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아까 넘어오는 거. 법인이 조합에다가 조합 계정에 넣었던 게 조합원으로 배정이 되는 그놈. 그놈 중에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까 한도 초과분이래. 한도 초과분은 과세가 돼야 한대. 비과세 넘어가니까. 비과세를 넘어간 거. 과세가 됐잖아요. 과세가 된 놈은 빼래. 여기도 빼고 여기도 빼는 거야. 그럼 남은 건 뭐야? 결론은. 남은 거는 여기 400한도, 여기는 500한도 등에서 거기까지 받은 거. 그놈만큼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아까 그림으로 이해시켜 드렸잖아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요게 니은 디귿이 뭔지 이해하셨어요? 니은 디귿 보세요. 다시 그림. 요때 인출해 가는 요놈이에요. 지금 7번이야. 7번. 인출해 가는 요놈인데 요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주식을 인출해 가는데 내가 조합에 출자했잖아. 처음에. 그때 400이 한도였기 때문에 700을 했으면 300은 한도 초과니까 과세가 되고 400까지만 과세가 안 된 거잖아. 소득공제 받으니까. 그러면 여기선 700만 원 넣어갖고 받은 것 중에 받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중에 400만 원어치에 대한 것만 과세하겠다는 결론은 300은 이미 과세가 돼버렸으니까 늘 때 한도에 걸려가지고 과세가 돼버렸으니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넘겨받은 거 이렇게 여기서 회사가 여기다가 출연해가지고 넘겨받은 거야. 넘겨받은 게 이게 한도가 존재하잖아. 한도가 1920% 등등 그죠? 그래서 한도에 걸려가지고 비과세를 못 받은 거야. 그럼 얘가 여기 넘어올 때 보니까 금액이 뭐 800인데 500까지 한도에 걸려갖고 500만 원이야. 500만 원. 그 500만 원만큼은 비과세가 되지만 300은 과세가 됐어요. 그럼 300에 대해서 받아가는 건 과세하면 돼 안 돼? 걔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뭐만 남아? 여기 400과 여기 500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놈을 가져갈 때 그놈만 과세하는 거야. 그런 의미야. 아셨죠? 그놈만 과세가 맞다. 자,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다시 가볼게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 빼는 것까지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회사가 잉여금을 자본 전입해서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무상주가 있다면 그놈은 또 빼랍니다. 과세 안 하겠다는 거야. 아셨죠? 뺀다까지 와서 요게 뭐가 나오냐면 과세 인출되는 주식이 나온 거야. 과세 인출 주식. 이제 과세한 인출 주식이 나온 거야. 그 요놈을 이제 과세해야 되는데 이건 주식이니까 여기다가 한 주당 얼마인지를 곱해 갖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를 곱할 거 아니야? 그때 곱할 때 뭘로 곱하래? 또 여기다 혜택 들어가는 거야. 주식을 매입할 때 매입가액으로 늘어요. 낮은 금액이지 매입가액. 과 만약에 이때 인출해 갈 때 보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져 봤어.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러면 또 미니멈 가래요.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걸로 가래요. 이것도 혜택이지 미니멈이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요게 제일 쓰기 힘들어. 나머지는 간단하게 한도 외우고 하면 되는 건데. 따라오셨나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요게 얼마다 금액 나오면 이제 과세하려고 하는데 다만 해갖고 밑에 또 뭐가 나와? 요게 다음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과세하려고 했더니 이제 과세하려고 했더니 잠깐만 그러면서 얘가 중소기업이면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대. 오래 보유하면 또 깎아주는 거야. 이때는 인출금의 50%만큼을 비과세해 주겠다는 거고요. 이게 4년부터 6년까지면 75%고요. 6년 넘어가면 중소기업만 100%가 감면되는 겁니다. 6년만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가져갈 때 아무런 세금도 안 내고 가져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오래 근속하고 조합을 이용해서 받아가면 얘들이 세금 없는 주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중소기업 이외야. 그러면 2년, 4년까지고 2년 안 되면 감면 안 해주는 거네. 2년은 적어도 보유해야 되는 거고 4년까지면은 50% 감면이고 6년까지는 75%니까 그 이유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소기업 아니면 그러면 75%까지만 감면되고 100%는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일 때만 100%까지 가는 거지. 아셨죠? 이게 돼 있다. 이런 식의 감면까지 해준다. 그러니까 이건 최하한 7, 8점은 되고 10점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다 쓴다면. 그죠? 이게 7번이 제일 양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그림에서 7번이었습니다. 요 내용이 제일 많다. 나머지는 짤막짤막 보면 되는 건데. 자, 됐고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뭘까요? 저가인수에 대한 비과세래요. 얘가 이거를 여기 넘어올 때 얘가 아니면 조합원이 출자해서 주식을 살 때 싸게 샀다는 거야. 처음에 싸게 샀다. 저가로 취득해 인수했을 때 그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건데 요 400만 원어치에 대해서 샀대요. 그럼 어차피 출자할 때 소득공제 받는 거니까 그죠? 그놈은 또 받을 때 그 저가 인수 다 비과세 해주겠대요. 근데 40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한 거라면 우리 정상가액 같은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가의 70%보다도 미달하게 취득했으면 그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거야. 자, 일단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출자할 때 소득공제 해주고요. 출자가 됐고요. 그 출자된 금액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살 거 아니야 이제.
싸게 샀으면 저가 취득했으니까 그것도 세금 내야 된다 그 논리야. 근데 어차피 소득공제 한도에 걸린 요까지 금액이라면 걔는 그냥 싸게 샀어도 다 세금 안 걷겠다는 거고요. 400만 원 넘어가서 이제 과세가 되는 고놈에 대해서 가지고 했다면 그때는 70% 시가의 70%와 그거보다 더 싸게 했다면 이게 만약에 시가가 만약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곱하기 70%니까 350인데 만약에 2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면 350과 200이 차이인 150만 원 과세하겠다는 거야. 따라오셨어요? 얘가 출자를 했대요. 출자는 400만 원 초과분이야. 400만 초과분. 400만 원까지 금액 가지고 산 거는 아무리 싸게 사도 비과세 주겠다는 거고 400만 넘게 금액을 많이 출연한 거지. 거기다가 조합 출자를 많이 한 거지. 400 넘게 그 더 많이 한 금액 가지고 취득한 거는 시가의 70%보다 미달하게 산 그것만큼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시가와 취득가격이 비교한 게 원래 맞잖아. 여기도 70%만큼 해주니까 더 좋지 이제. 어쨌든 혜택이 마구마구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고 이제 마지막 양도 비과세는 뭐냐면 얘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걸 회사 그만두거나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출해 가는 거지. 인출해 가는데 그때 과세가 돼야 되는데 다시 이거를 여기다가 판대요. 인출해 갈 때 여기다가 내놓고 간다는 거야. 팔고 여기다가 팔고 떠났는데 여기도 많이 주식이 남겨져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러면 3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그게 들어가는 마지막이에요. 따라오셨나요? 됐죠? 이런 것들 그림으로 쫙 이해해 보신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기부금 한도에 대해서 30%까지 해주는 한도가 여기 첫 번째 구네야. 네, 다시 한번 보면 쫙. 그 다음에 조합출자 소득공제 얼마까지 해준다고요? 조합출자 소득공제 조합원이 출자할 때 400만 원, 벤처는 1,500 아까 얘기했던 거지. 그거 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자사주 배당소득 비과세는 뭐예요? 조합원에 대해서 자기 주식 배당받으면 비과세한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금액이 뭐 1,800만 원 이하고 이렇게 1년 이상 예탁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거 우리 소득세 할 때 봤던 그 내용이야. 요게 비과세 준다. 비과세, 금융소득의 비과세, 이자 배당 비과세 할 때 비과세 무조건 분리, 무조건 종합 이런 거 체계 나눌 때 그때 비과세 잔뜩 있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 보유한 이 주식에 대한 이자 배당과 조합 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돈들에 대한 이자 이런 것들은 비과세한다. 이게 4번이고요. 법인한테 출연으로 배정받은 의사주 배정받은 거 조합 계정에서 조합원 계정으로 넘어오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총급액 20%인가요? 20%. 그다음 500만 원 맥스 해가지고 요만큼 비과세 한도 해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면 과세라는 얘기야. 아셨죠? 돼 있다. 요게 5번이고요. 잘 이해해 보시고요. 6번 저가 취득에 대한 특례 요게 자 출자금액 아까 저가 인수 아까 400만 원 이하의 금액 갖고 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400만 원 초과하면 아까 70%와 취득가에 비교한다. 아까 봤던 방금 그 얘기죠? 여기 들어가 있고 7번 잘 봤고요. 8번은 마지막에 이제 회사에 이제 퇴직 그만두면서 인출해 가지고 그걸 어디다 팔아? 다시 조합에다 판다는 거야. 인출해서 조합에 파는 거지. 그러면 3천만 원까지 한도로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좀 복잡한 얘기 들어가 있네. 아셨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항상 물어보기 딱 좋다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정리 한번 해보자. 조합에 대해서 이런 게 있구나. 다 봤습니다. 자, 이 공모부동 이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보세요. 공모부동산 이것도 아까 무조건 분리에 막 거기 문통에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알맹이만 몇 가지만 가져가세요. 공모부동산 지분 투자교 일단 결론은 뭐야? 결론은 9%얘는 아까 14%짜리 있었죠. 14% 투융자 얘는 공모는 9%야. 저율 분리과세 한다. 종합 합산하지 않는다라고 아셨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서 금액 뭘 건져볼까요? 5천만 원 보이네. 5천만 원 한도라는 거지. 투자 합계액이 5천만 원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5천만 원 건져놓고 그 다음에 9% 저율 분리과세 그 정도 해놓자. 그거라도 그죠? 해놓자. 나머지까지 물어보면 너무 심하고 다 공부한 사람 없을 거야, 그죠? 어떻게 이거 다 외웁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ISA는 뭐 우리 세무회계 때도 하시니까 ISA 알죠? ISA 그죠? 그래서 안다.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뭐 들어갈 거 이게 한도가 비과세 한도 400이고 200이고 넘어가는 거는 9% 원천에서 분리과세 한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는 책에 아실 거니까 그렇게 좀 잡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병 내일 장병 소중하지만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넘어가자. 장병들 막 청년 도약 청년 중요하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긴 해요. 이 요건이라 적금 요건이라든가 한도 끝도 없어. 작년 현금영수증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물어보듯이 그죠? 그건 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만 되는 거고 뭐 등등 뭐 총급에 뭐 나와 있고
나이 나와 있고 막 그런 청년에 대한 거 몇 가지 건질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서 체크했다가 못 보고 들어가면 그냥 많은 거고 가져갈 수 있으면 좋고 그게 나와버리면 대박이고 자 이렇게 해서 좀 잡는 걸로 좀 읽어보면 되니까 제가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판단하에 맡길게요. 청년형 이런 거 뭐 그렇다 그죠? 양도 작네 청년형. 청년은 저는 싫어요. 청년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이 보니까 40세까지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34세? 청년. 제 마음은 청춘인데 어쨌든 그래요. 청년 미래 적금 이런 것도 있네. 아 이게 들어왔네. 뭐 이런 것도 있네. 자 그다음에 뭐 혼인에 대한 거 50만 원 뭐 이거 알잖아. 세무회계 때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좀 자세하게 봐야지. 이제 볼 수 있으면 봐야지. 상가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이런 것들 해주는 것도 있네. 착한 임대인 이런 것도 이슈가 최근에 많이 됐었죠. 지금은 사그라들었지만 착한 임대인 해서 이런 것도 한번 내용 보고 대상자 일단 상가고 소상공인 요건 충족했고 공제 임대료 깎아주는 금액의 70%만큼 50% 이렇게 해주는 게 있네. 기준으로 1억 초과시 50% 꽤나 많이 해주네. 근데 사후관리 보증금 인상 착한 게 아니었어 그죠? 아니었으면 이렇게 토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좀 대충이라도 좀 봐놓으시면 할 수 있다. 뭐 양이 많지 않으니까요. 월세세액 공제 같은 것도 이제 있죠. 이것도 계산도 나오고 하는 월세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월세라고 하는 게 뭐 원룸 고시원도 포함한다는 거 좀 주의해 놓으시면 되고 1차 때도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되고 뭐 배우자 된다는 것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배우자도 월세에서 공제받는다. 이런 게 좀 바뀐 것들 해서 세무회계 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양 많네요. 월세 배우자에 대한 게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것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상 뭐 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지금 봤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은 계산도 하실 거야. 이게 한마디로 뭐야? 분리과세 주택임대 2천만 원 이하일 때 결정세액 따로 구해갖고 더하는 것도 가능하고 한꺼번에 하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아실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 쓸세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교재 보면서 넘어가죠 쫙 하는 것도 지금 계속 보고 있네요. 괜히 보고 있네요. 자 쭉 넘어가면 되는데 아무거나 할 때 뭐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보자. 쓸세에다 정리해놓은 거. 자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도 이제 미분양 많이 지방에 많이 되니까 이런 것도 들어와 있다. 우리가 그냥 가져가기엔 되게 어려운 주제들입니다. 미분양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슈가 되는 건 맞으니까 자 조특법은 뭐 한계가 없죠. 막 이렇게 하면 뭐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 과세특례도 있고 막 그렇네요. 고향 가라 이거죠. 고향 주택 취득해서 하게 되면 그때는 비과세 적용한다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막 내용이 그렇네요. 자 그래요. 이런 것들 뭐 강조하고 할 건 아니니까 위기지역 창업 이건 아까 봤던 거니까 반갑다 그죠? 아까 세트로 세 가지 대동 연구단지 그죠? 농공단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 위기지역 창업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세 가지 생계형 체납자래 안쓰럽다 그죠? 생계형 체납자 그죠? 생계형 체납자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납부금 소멸시켜 줄게 막 이런 거예요. 들어온 거야. 개정 밑에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뭐 근로장려세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쫙 있는데 넘어가죠. 교재 보고 자 그래서 교재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선택사항으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하고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할 텐데 뭐 짤막한 거라도 이제 가져갈 수 있으면 뭔가 제가 좀 여유가 있게 조금씩 한 5분짜리 찍는 걸로 해서 띄워드리는 거 안에 들어가면 저도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올해는 느낌이 오는데? 라고 하는 것들 뒤쪽에 이런 내용 중에도 몇 가지는 뭐 찍든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서 유튜브로 작년에 했던 쓸세 동영상 이런 거 하는 거 올해도 할 거니까 3월달 4월달 초까지 할 거예요. 그때 바로 다 찍어버릴 거예요. 조특법도 전 바로 찍어야죠. 바로 찍지 않으면 저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바로 찍어야지 안 그러면 그래서 빨리빨리 찍을 거니까 그때 좀 반영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할 수 있으면 자 근로장려 세제도 뭐 양 많아요. 많고 있는데 이건 뭐 물어볼까 싶어요. 자녀장려 세제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미완료가 쫙 있네요. 좋다. 그죠? 미완료 안 받아도 되죠 우리가 세무회계 때 하시니까 쫙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추가로 뒤에는 이제 보실 게 내용들은 다 지역적인 얘기들이 많고요. 너무 자 696페이지 가시면 고배당 기업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세무회계 때 아마 하신 거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한번 잡아보세요. 이게 딱 이슈가 돼서 개정된 것이 세법하게 나올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다. 자 됐고 뒤에 볼 것들은 없습니다. 쫙 넘어가서 부가세도 좀 요번에는 책에다가 넣어봤습니다. 이것저것 넣었는데 자 됐고요. 자 우리 707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납부 특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이제 뭐 예전부터 강조가 돼 왔던 부분인데 지금은 좀 오래 지나 버렸습니다. 지나가지고 좀 그렇고 잠깐만요. 그래서
금 관련 제품. 농임업 이렇게 여러분들 잠깐만요. 다시 694페이지. 694페이지. 거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 나옵니다. 이게 좀 양이 되는 거라서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한대요.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 자, 뭐 다 필요 없다. 이거는 고배당 기업도 정리돼 있으니까 한번 세무에게 들은 내용 가지고 쓰려면 요거 하시고요. 해외 진출 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 감면이에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복귀에 들어오는 거야. 해외 나갔다가 좀 안 좋아져 들어오는 거겠죠, 이제. 그럼 국내 복귀할 때 세제 지원한대요. 그럼 국내 와서 다시 어쨌든 복귀하면 국내 투자도 할 것이고요. 국내 고용도 또 전환하는 거니까 지원하자 이거죠. 들어와라 이거죠. 안 좋게 들어온 게 맞는데 일단 다 완전 철수가 있고요. 완전 철수가 있고 그다음에 축소해서 복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둔 채로 축소하는 거지 이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면 깎아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세액 감면. 자 일단 그 나가서 이따가 들어오면 무조건 깎아준다고 하면 안 되죠. 나가서 적어도 몇 년? 2년 이상은 경영하던 사업장을 갖고 있다가 들어와야 되겠죠. 한 달 있다가 들어오면 안 되지. 국내 복귀라고 하면 그건 복귀가 아니죠. 그냥 한 달 있다가 들어오면 적어도 2년 이상은 경영하던 사업장을 가지고 국내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때 완전 복귀가 있고요. 완전 복귀. 그다음에 부분 복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되고요. 완전 복귀는 거기 선 이전 여기 또 나오네. 막 이게 너무 많다 그죠? 선 이전, 2년 후에 뭐 선 이전하고 4년 이내 후 양도 폐쇄. 그다음에 선 양도 폐쇄 후 3년 내 후 이전 이게 나오네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부분 복귀가 또 있죠. 이것도 4년 내에 뭐 나오는데 날짜 그 기간이 좀 바뀌었고요. 개정됐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갔다가 사업장을 철수해서 완전히 들어오는 경우는 먼저 해외에서 국내로 선 이전하고요. 4년 이내 후 외국에 있는 거를 양도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들어올 때는 수도권 과밀 내로 들어오면 좀 그렇죠. 아무리 복귀지만 아무데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과밀 밖이라고 돼 있는 거 주의해 놓으시면 되고요. 과밀 밖에다가 창업하거나 또 사업장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사업 개시부터 4년 내에 외국에 있는 사업장을 완전히 양도 폐쇄해야 된다. 4년 내에 양도 폐쇄. 그다음에 먼저 외국에 있는 거 양도 폐쇄한 거야. 양도 폐쇄한 다음에 외국에 있는 거 양도 폐쇄한 다음에 3년 내에 또 과밀 밖에다가 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증설했다. 아셨죠? 그러면 요 제목 갖고 또 기억해서 쓰면 되겠다, 그죠? 기억이 나면 너무 많은 걸 보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다져가다 보면 좀 얹어지면서 차이도 또 정리해서 또 서브 만들고 할 거예요. 자, 이제 부분 복귀는 뭐야? 외국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해서 또는 유지하면서 어느 하나 요건을 갖춘 내국인의 경우. 자, 들어와서 국내 사업장이 없대요. 또는 과밀 지역 밖의 지역에 창업을 한대요. 밖의 지역이라고 수도권 과밀 밖에. 그다음에 선 신설 증설한 후에 4년 내 후 축소. 먼저 들어온 다음에 축소를 나중에 하는 경우는 되나 보다. 그죠? 이것도 4년으로 바뀌어. 4년 내 축소한다. 자, 먼저 한 다음에 4년 내 외국에 있는 다 먼저 축소해서 완료했다. 그럼 축소란 게 어디까지인지는 잘 애매하기 때문에 산업통상부 장관의 축소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감면해 준답니다. 그다음에 선 축소 후 3년 내 후 신설 증설 이것도 들어있네요. 선 먼저 축소한 다음에 3년 내 이것도 역시 확인 받아야 되겠죠.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자 업종이 동일해야 된대요. 업종 동일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감면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자 해외 사업장을 철수 후에 이전하면 완전 철수 그러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꽤나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밑에 축소하는 경우는 3년간 100%고 그 2년간 50% 축소는 좀 작네요. 완전 복귀하게 되면 철수해버리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꽤나 높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축소 유지 후에 복귀하는 경우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게 밑에 내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후 관리는 또 역시 지키지 않은 경우 3년 내 폐업 해산 양도 폐쇄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부분 복귀했다라고 했는데 다시 국외 사업장을 확대하는 거야. 장난친 거네. 축소한다고 해놓고 다시 확대하고 있으면 장난친 거지라고 해서 이때는 다시 사후 관리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가 들어왔네요. 부분 복귀했다고 했는데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다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해운 기업의 톤세 제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톤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있는 것들은 좀 가져가려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화주 기업 인증받은 거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너무 지엽적인데 자 마지막이 금 관련 제품 이 마지막 주제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 납부 특례는 뭘까요? 요즘은 좀 맞지 않아요? 지금은 정착됐으니까
하도 금 관련해서 공급자가 공급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 부가세 받아갖고 실제 도망가고 튀고 막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 특례라고 만들었습니다. 공급자가 받아갖고 튈까봐 공급받는 자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금거래 계좌 만들어서 거기다가 쏘라는 거야. 직접 공급자한테 주지 말고. 아셨죠? 이렇게 금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자 보시면 잠깐 훑어볼게요. 잠깐만 이 마지막. 자,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금거래 계좌를 사용해서 부가세를 국고에 납부하도록 하여 공급자가 징수한 세액을 먹고 튀는 놈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려는 공급받는 또 이런 자들은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거래 계좌 요건이에요. 금융기관에 개설해야 되는 거고요. 지정한 금융기관이야. 어떤 은행이다 등등 지정하는 겁니다. 지정된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고 당연히 금거래 계좌라는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고 어렵지 않죠, 이죠? 상호가 함께 기재가 돼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계좌를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할 때 거래 인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공급자가 공급할 때 원래 부가세 받아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공급자 보고. 하지 말고요. 생략하래요. 생략하래요. 그럼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에게 돈 줄 때 부가세 주고 이제 해서 자료 끊어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어떻게 하래요? 어디 입금하래요? 아까 만든 그 금거래 계좌에다가 입금하래요. 그죠?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 받았을 때 공급일의 다음 날까지 별표 다음 날까지 공급일의 다음 날까지 그 금거래 계좌를 사용해서 공급받으면 다음 날까지 그 계좌를 사용해서 요거를 입금을 하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입금하냐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가액만큼은 공급한 사업자한테 입금하고요. 물품 가액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부가세 갖고 튈까 봐 그런 거니까. 이건 주고 그다음 부가세는 어디? 그 지정된 그죠? 금융기관에 입금을 한다는 거예요. 금거래 계좌에 입금하는 게 그거지. 금거래 계좌에다가 하면 그래서 만약에 11억이다. 10억에 부가세 1억이다. 그럼 10억만큼 공급자에게 주고요. 1억만큼은 그 계좌에 들어가면 그게 국가로 가는 거지 이제. 계좌로 가면 국가로 가서 이제 되는 거예요. 이게 매입자가 납부하는 거지. 매입자 납부 특례. 매입자가 납부한다 부가세를. 자, 그러면 공급자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실제 못 받았잖아. 10억만 받았잖아. 11억 못 받았잖아요. 1억만큼 어떻게 하는데? 납부세액을 공제하는데 그냥. 납부세액에서 공제. 신고해야죠. 매출했다고. 신고는 하되 부가세는 받은 게 없잖아. 금거래 계좌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공급한 사업자는 공제 받는 겁니다. 그래야지 되죠. 신고할 때 매출세액을 넣었다가 납부세액을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없던 걸로 해야 되겠죠. 낼 금액은 없는 거지 이제. 받지 못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그다음에 불이행시 제재가 나옵니다. 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제품 가액의 10%만큼 가산시키는 뭐 하면 미사용시 양쪽에 가산세를 매기네요. 10% 가산세 매긴다는 게 하나 제재.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가 다음 날까지 입금해야 되잖아요. 입금. 다음 날까지. 그 입금을 안 했대요.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제재를 가한답니다. 입금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야. 다음 날까지. 안 하면 제재 가해진다. 매입세 불공제라는 어마어마한 제재 가해진다. 근데 만약에 입금 지연됐을 때 입금 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 기간에 또 이 가산세를 또 매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금 불이행하면 그죠?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입금 지연된 거에 대한 또 가산세 매긴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보면 4번이 환급 제한이 있대. 환급 제한. 자, 예정이나 확정 신고기간 중에 금 관련 제품 매출액이 관련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있죠. 매출액. 금 관련 제품 매출액. 그다음에 매입액 이렇게 있잖아. 분자의 매입액 이렇게 하는데 매입액 대비 70% 이하래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장난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70%가 안 된다면 매출액이 매입액 대비 자, 이렇게 하는 게 반대로 써야겠네. 그죠? 그래서 매출액이 금 관련 매출한 게 매출액이 매입액 대비 사온 것 대비 매입액이 이게 70%가 안 된대요. 이하라는 거야. 그럼 매출액이 작다는 거잖아. 매입액보다. 그죠? 원래 보통 매출액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어? 야, 이거는 매출 같은 거 누락하고 하면서 장난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한다고요? 환급을 안 해준다는 거. 환급을 6개월 범위 내에 보류할 수 있대요. 환급 보류야, 환급 보류. 자, 예정이나 확정 신고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류한다. 환급 안 해준다는 거야.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뭐야? 납부세액이지. 근데 얘가 뭐래요? 매입세액이 더 큰 거야. 근데 크면 환급해 주는 게 맞잖아 원래. 매출세액이 있고 매출세액이 10억이고 매입세액이 만약에 11억이면 그죠? 1억만큼은 환급이 원래 맞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봤더니 매입액 대비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도 안 된대. 그럼 환급이 무지하게 나왔겠지. 매입액이 더 훨씬 크니까. 응? 이러면 야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급을 보류하겠대요.
환급을 안 해주겠다는 거야. 6개월 범위 내에서 보류할 수 있대요. 근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 그렇지 않대요.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다, 인정되는 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환급받을 세액이 500만 원도 안 되면 금액이 작네. 이 정도는 뭐 환급해 주는 게 맞지 뭐. 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우려가 적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과온합. 얘가 과온합이 잘못 납부가 됐대. 누가 냈어 이때? 부가세는 공급자야 공급받는 자야? 공급받는 자가 내잖아. 금거래 계좌에다가 넣는 거니까 그게 과온합 잘못 냈대요. 원래 잘못 납부해서는 부가세 생리상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거니까 원래 공급자가 내는 거니까 환급은 공급자가 받는 게 원래 맞다고 되어 있지만 그에 불구하고 낸 게 공급받는 자니까 환급을 과온합했을 때 환급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공급받는 자에게. 이게 또 하나의 특례로 들어가 있다.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쓸 내용들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저 납부 특례다. 요거는 옛날부터 좀 오래됐어요. 근데 좀 지났다 싶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요게 항상 이제 나올 수 있는 이것도 순위 몇 순위 안에 든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건데 지금 좀 지났으니까 제가 그냥 급하게 말씀을 좀 드린 거지. 요게 비슷한 게 위에 떠 있지만 요것도 구리 스크랩이라든가 송객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일한 규정이에요.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갖고 했던 거니까 이런 게 만약에 송객 용역 이런 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 내용 떠올리시면서 좀 하시면 되고 일단 요거 기억해 놓자. 이제 요거는 조금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해놓자. 중간중간 제가 안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그런 거고 그 중에 좀 여러분 이슈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오늘 시간상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유튜브 같은데 조금씩 올릴 수 있으면 또 올려보겠다. 그때 좀 몇 가지만 더 가져가 보자. 라고 싶은 것들만 그렇게 하는 걸로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버해버렸네요. 오버해서 많이 해서 힘드시죠? 자 일단 뭐 주투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보고 했는데 처음에 또 말씀했던 또 얘기 또 드려야 되겠네요. 복습을 여러분들은 빨리 하자.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들었으니까 아마도 이걸 눌러놓고 멈추고 또 정리하고 했다면 지금 이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한 2달쯤 뒤에 듣겠네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몰아서 해봤자 의미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들었으니까 빠른 시간에 내 걸로 만드는 걸 해야 돼요. 물론 양이 많고 뒤에 넘어간 것도 있는데 제가 수업 때 한 것만 그걸 먼저 정리하고 아까 뭐 이것저것 투자, 고용 뭐 이런 것들 앞에 초반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올해 바뀐 것들 통합 고용이라든가 통합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또 지방 이전이라든가 중요한 테마들 좀 어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먼저 정리 좀 하시든가 하고 짤짤한 것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갖고 보고 다니면 보면 그냥 쓸쓸 보면 그랬지 뭐 내가 설명 이해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규정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하나씩 좀 무기를 만들다가 시험장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게 했는데 강의를 들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화이팅 하시고 다음번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